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국방과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가집니다. 지난 2018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군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 한계선에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우리 군은 의도성이 없는 단순 월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6년 함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 씨가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국방과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가집니다. 협의회는 국장급 실무진이 참석하는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사이에 다양한 협의체를 복원하자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대화에는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장급 실무진들이 마주하는데 한국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참석합니다. 일본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나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겁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서울에서 첫 회의 이후 양국을 오가며 꾸준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5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공조체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일본 삿포로에서 폐막한 G7 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이 원했던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은 참가국의 반대로 실패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의 경제부와 환경부 장관들이 참석한 G7 기후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 폐막 직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7개국은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오염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돼야 한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 중인데 곧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G7의 성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군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우리 군은 의도성이 없는 단순 월선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남 도발을 위한 떠보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건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은 먼저 NLL 남쪽으로 내려온 중국 어선을 뒤따르다
NLL 이남 1.8km 지역까지 침범했습니다. NLL 침범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해군 고속정이 곧바로 다가가 경고통신을 10여 차례 보냈지만 북한 경비정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mm 기관포를 10발 발사해 경고 사격을 하자 그제야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원위치로 복귀하던 우리 고속정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해군 부사관 1명과 병사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한 건 올해 들어 처음. 하지만 북한이 지난 7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이용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해 또다시 국지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1, 2 연평해전 직전에도 북한 경비장이 NLL을 자주 침범하면서 우리 군 경계태세의 대응 작전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할 땐 직선 항로로 내려왔지만 이번엔 중국 어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와 의도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서해 NLL과 ICBM을 동원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 정도에 그때 이제 한번 침범이 있었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접경지대에서의 어떤 북한의 활동 이것이 우리 군과 이제 조우한 것은 거의 네.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은 이 시기 자체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시다시피 이제 꽃게 한참 예. 이제 철이거든요. 지금 성어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도 당장 문제가 된 것이 중국 어선들인데요. 예. 그렇죠. 예. 거의 뭐 국경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북쪽에서도 이 부분을 단속이 들어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충돌이 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네. 사실 이제 이것이 네. 뭐 북한이 재래 도발로 넘어가는 것이냐 징후냐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이릅니다. 이런 네. 뭐라고 그럴까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근데 뭐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들이 앞으로도 좀 있겠지만 예. 계속 이제 긴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재래 도발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NLL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은 중국이 문제다. 그렇죠. 네. 결국 뭐냐면 이렇게 사실 여기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서 중국 어선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네.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저 중국 어선 때문에 우리 군함이 뭐 분명히 부딪혔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나름 이제 손상도 입었을 것이고 부상자들도 나온 것인데요. 뭐 저거 전부 벌금 다 받아야 될 거고요. 예. 자 어쨌거나 이 중국 저 선박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은 이쪽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건 중국 쪽에 굉장히 좀 경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도 뭐 중국 어선이 상당히 뭐 좀 좀 귀찮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자꾸 중국 어선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라는 빌미, 활동한다라는 빌미로 해서 네. 계속 이제 NLL 쪽에 침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번 행동이 뭐 그런 것을 꼭 노리고 했다라고 보기는 증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만은 예. 언제나 북한의 의도는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은 네. 언제나 그 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에 해군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에도 여기 지금 대한민국 역시 정권 바뀐 다음에 굉장히 날이 좀 서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다만 뭐 이게 뭐 단순히 뭐라고 그럴까 뭐 앞으로 재래도발 없겠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단순 월선으로 뭐 국방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지 도발을 위한 떠보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이 왜 지금 여태까지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배후를 보면은요, 결국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너희들을 압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일상을 우리가 괴롭힐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인지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심어주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요. 무력 도발하면은 엄청 불안해지죠, 당연히. 네. 국제 사회에서 시선도 굉장히 이렇게 우려의 시선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뭐 유엔 기능이 굉장히 무력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북한에게는 국제적인 도발을 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지금 우리나라랑 이제 북한이 이제 군통신이 멈춘 지 한 열흘이 넘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번 해군이 좀 그 경비정과 부딪힌 것 그리고 경고 사격을 한 것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왜 경고 사격을 그냥 뭐 눈에 보인다고 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준을 북한이 이제 넘어서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하게 거리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경고 사격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같은 것에 관해서도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라인이 살아 있다면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러다가 뭐 충돌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공포랄까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제로 지금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ICBM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북한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 발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체 연료 ICBM의 개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요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킬체인이 위험하다, 뭐 혹은 우리 안보가 위험해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북한은 고체 연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서 그리고 이미 뭐 실전 배치했다고 작년 말부터 이제 실전 배치하고 올해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3월까지의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 고체 연료 ICBM의 공격 대상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을 미국을 향한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을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공격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된다. 특히나 액체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군사적으로 안정된 ICBM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보 위협이냐?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동맹에 의해 버려지는 것. 즉 이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너희들이 뭐 뉴욕이나 LA를 포기할 수 있냐?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자, 그런 맥락의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 이렇게 그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이 커다란 맥락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킬체인을 물어보시는데요. 킬체인이 관계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한미 동맹에서 얼마큼 이게 될 거냐. 무슨 말씀인 거 아니? ICBM이 발사해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뭐 사실은 미국이 가장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사하는 앞쪽 현장에서 막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킬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자국의 ICBM이 안 날아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여기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되려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이 킬체인 운영에서 부족한 어떤 전략적인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하고 같이 엮어서 네. 그래서 오케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인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킬체인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미군도 많은 능력을 더 여기다
뭐라고 할까 더해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킬체인을 훨씬 더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킬웹이라는 게 우리가 예. 지금 발전시키려고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미국이 거의 지금 킬웹을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이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웹이란 게 어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킬 체인은 아시다시피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 고리겠죠. 예. 하나의 순환 고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 무기체계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 그 기능을 맡다 보니까 무기체계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이 킬 체인이 작동을 못 그렇겠네요.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킬웹이라는 거는 그 비슷한 성능의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서 하나가 기능을 못 하더라도 다른 데로 찾아가고 이게 마치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새로운 노드를 찾아서 가서 가장 노드들끼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킬체인을 한번 우리가 돌리는데 20분이 걸린다. 예. 네. 그럼 킬웹으로 하면요 수분 내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탐지하고 공격하는데 기존 우리가 30분 얘기하는데 그걸 10분 언더로 줄인다? 이러면 엄청나게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군도 가려고 굉장히 연구도 사실 그간 많이 해왔고요. 이제 차분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물리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은 북한의 고체 ICBM 개발이 예. 우리 주한미군의 역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제 미국이 어찌 보면 사실 그동안 주한 미군 숫자를 계속 줄여왔지 않습니까? 줄여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어찌 보면은 주일 미군에 더 많은 병력을 이렇게 보냈죠. 왜냐? 미중 패권 경쟁 맥락 하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주한 미군이 미국에게 왜 중요한지 사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 미국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도록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여가 지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순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따른 논란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들어 강경한 어조로 당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딴 설화로 근신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선 조만간 윤리위 회부가 유력합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김 대표는 흥행몰이에 성공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민생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인데 우선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 파열음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내가 국민의힘을 먼저 버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또 최근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시장은 손잡을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번 달 중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결집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여당 내 갈등의 시발점이 된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 김기현 후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을 빚었던 정광훈 목사의 발언과 이 전 목사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바뀌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오염된 거짓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노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문 홍답이지. 전문 홍답?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누구야 정광훈 자를 거냐라고 물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를 잘랐죠. 정광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준표로 답한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이랑 결별을 하겠다면서 이제 예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별한다고 저희가 먼저 그분하고 결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당에서 세게 나가지 않느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당 대표나 지도부에서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전광훈이라는 목사의 존재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전광훈 목사가 뭐 나름대로 결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저희가 뭐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결코 그분의 세력이 들어와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지점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들은 것처럼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에 전문 홍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 이것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이제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됐으니까 대구시장이 한 말이 있어요. 손잡고 가야 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한테는 손절 당한다. 치욕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말하자면 보수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따지고 경중을 따져봤을 때 상식적으로 당을 위해서 누구를 같이 가야 되는지 판단은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TV 토론에 나가서 별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고문을 해촉한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놔둔다.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층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고민이 될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정광훈 목사 왜 자꾸 국민의힘하고 결별한다고 그러지? 언제 사귄 적이 있어? 국민의힘은 사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정광훈 목사는 또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정설로 굳어진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본인의 힘으로 해서 밀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여한 게 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좀 해? 하면서 정광훈 목사 오늘 결별선언을 하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해결된 문제지만 정광훈 목사는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영역에서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죠? 저는 종교가 정치를 뭐 감시를 하고 뭐 관여한다. 애시당초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도 오염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회를 좀 진흙탕으로 넣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자격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 정광훈 목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관여를 한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뭐 관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당에 한 100만 가까운 책임당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고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추천인이 전광훈이라고 쓴 사람이 얼마냐. 채 5천 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전당대회 3월 8일에 있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석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11월에는 처음으로 당비를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분만이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정광훈 목사가 자, 나를 따른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 가서 당원이다라고 말한 시점은 12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의 말을 듣고 당원으로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100번 믿고 싶습니다.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믿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김재원 수석 최고가 정광훈 목사 앞에 가면 작아질까요? 5.18 발언부터 4.3부터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적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관여가 있지 않느냐라는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 그분 말을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와줬다. 본인이 대통령을 만드는 1등공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그거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21년도 전당대회 때 15%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17%로 1등을 했어요. 근데 8명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8명을 균분을 하면 12.5%예요. 불과 5% 정도 올라서 막 이렇게 2등, 3등, 4등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고위원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전광훈 목사 세력이 정말 당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 표밖에 안 나왔겠어요? 원래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놓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 판사과인데 그래서 당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홍준표 대표라는 분이 내가 볼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 은유법을 잘 몰라. 맨날 직설적으로만 말하니까 직접적 대놓고 뭐 책 잡힌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겠지.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중에 자, 이게 김기현 대표가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김기현 대표가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당무에 일일이 관여하고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발언인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 홍준표 대표에게 섭섭한 게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죠. 당 상임고문직에 대해서 해촉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즉 당대표가 됐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직 당대표라는 이유로 또 상임고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당무에 관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내세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당 상임고문직의 해촉인 것이지 거기에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위에서는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질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수준을 하면 좀 논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징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윤리위에 아직 회부가 된 게 아니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아직은 크게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뭐 나쁜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뭐 반가워해야 될 일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저는 나쁜 일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출범 한 달 만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태생적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낙점된 김기현 대표, 보통 얘기하는 뭐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은 아바타, 용산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왜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하지? 그 백분 토론에서 초보 대통령이라 했다고 신기를 건드렸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연히 한가롭지 않으시니까 당무에 개입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보면 당무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시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합리적 사고를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왜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지? 그러면 그 뒤에는 용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불안정하면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가 1년 동안은 실종돼 있지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뭔가 지지율을 좀 올리고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본인 스스로 뭔가 자가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또 언제 만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반가워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의 한 달 동안 좀 지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세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뭐 거의 뭐 텃밭이다, 뭐 힘이다, 뭐 이런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거의 뭐 14%포인트 넘게 급락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현직 대구시장인 홍준표 대표하고 당 지도부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발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야당 또한 저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지금 조금만 넣었어요. 복지관에 오늘 할머니 같은 드릴 건데 이 옷을 한 2마리 정도 주세요.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럼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찍을까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화한 일정이 11건이라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최근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노출 빈도가 잦다. 자,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 김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글쎄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아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노출이 많다.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냐. 예를 들어서 노출 빈도가 많아져서 국민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야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이 많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을 민주당의 대변인이 굉장히 무거운 어투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대통령 배우자까지 정치의 영역으로 여의도 정책 끌고 들어와서 논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논평할 일이 많은데 저런 식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는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민주당에서 예전 대통령의 부인들, 이제 영부인들, 예전 대통령의 영부인들과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든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한 것과 혹시 김건희 여사가 활동 횟수와 좀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활동해야죠. 그렇죠. 활발하게 하는 거 좋고요. 근데 다만 보면은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우연찮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순방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가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나오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예요.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활발하게 하면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상하게 마치 아직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셔라.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눈높이에 이 행보를 하기 전에 뭔가 본인이 약속한 것들을 국민 앞에 내조를 하겠다라든지 도이치모터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면서 했다면 좋지만 그 자체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아마 지지율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적 영역에서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게 11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30건이 됐든 그 부분은 보기에 좋으니까 올렸겠죠. 다만 그런 사진들이 공적 영역의 사진이냐 아니면 본인의 SNS에나 올릴 만한 화보 형식의 사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했어야만 비판의 영역에서 비켜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야당은 공적 영역에 대한 일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 사적으로 이 공적 영역의 일정들을 사적 영역으로 가져와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기 김승희 신임 의전비서관의 임명을 두고도 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제 측근 챙기기다. 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주로 외교관들이 이제 맡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임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기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인사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전비서관이 전문 외교관이 하는 분야일 수 있죠.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또 막판에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 잘 알잖아요. 탁현민이라는 분. 예. 이분이 어떤 외교적인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비서관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잘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의전비서관이 됐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김승희 신임 의전비서관의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분이 의전비서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때는 마음껏 비판하셔도 됩니다. 이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대학원 동기를 챙겼다느니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가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예요. 한 2, 3년 전만 뒤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탁현민, 말씀 잠깐 드리면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야당에서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당을 하시면. 인사라는 건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게끔 하려고 인사를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나서 실수하면 바꾸자?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중차대한 국정운영이지 않습니까?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이 특히나 국내 의전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외교관 출신들을 써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을 비서관을 시켰어요. 탁현민 비서관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비교 대상입니다. 어떤 홍보 부분 영역에서 전문가 영역이 있지만 예. 김승희 비서관이 이제 출범한 지 1년 만에 비서관이 됐어요. 탁현민 비서관은 의전비서관실에서 4년 이상을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 의전비서관을 따라다니면서 해외 순방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4년을 축적한 뒤에 막판에 1년 남고 나서 의전비서관이 됐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승희 비서관이 말하자면 뭐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대통령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그만한 충분한 자질을 인정이 됐겠죠. 다만 이분이 지금 출범 1년 만에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마다 실수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초보 의전비서관이 과연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탁현민 비서관은 4년이라는 행정관 시절에 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는 조금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좀 맞지 않다. 짧게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얘기할게 4년 행정을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하다가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소를 잃은 것 같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한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자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도 줄 소환될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9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전달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강 협회장이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 전달 피의자 9명 모두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를 치렀고 송 전 대표 보좌관도 돈봉투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가 양방향 면제됩니다. 혼잡 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터널 통과 차량에 2,000원씩 부과해온 제도입니다. 정부는 혼잡 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달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교통량과 통행 속도 등을 분석해 혼잡 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6년에 함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선거를 돕기 위해 김 씨가 동행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현동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인섭 씨.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왜 하셨어요? 김 씨는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사실상 왕래가 없었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있는 거 저는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을 잡았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2016년 말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 씨도 안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여서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와는 상관없고 여행을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과도 300차례 넘게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김 씨를 상대로 이 대표 등과 어떤 관계인지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16년에 안동에 함께 있었던 정황, 이건 뭐 의미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인섭 씨가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선거 본부장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당선된 거는 성남시장이 된 거는 2010년부터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굳이 왕래가 없었다라고 아니 한번 선대 본부장 했으면 그다음에도 친분이 이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허가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뭐 들렸다라는 정도인데 대표적인 게 백현동인데 그 백현동 말고도요. 성남에 빗물 저류조 공사가 있었어요. 그 비리로 구속될 정도까지. 만약에 그 당시 시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면 이런 비리가 일어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데 심지어 2016년도 말에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10월 말이었거든요. 2016년.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뭐 선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민주당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갔었는데 그때 김인섭 씨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때 겨울에 안동 가겠다고 여행 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그런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민서 씨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상관없이 여행을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려면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해야 할까요? 일단은 김인섭 씨가 이제 해당 장소에 갔던 거, 안동에 갔던 거 뭐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없이 방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왜 갔는지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아마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하러 갔느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갔다라고 하면 이제 갔을 때 그 동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하필 그때 안동을 가게 되었는지에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뭐 직책을 내부적으로 맡았다라는 정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런 관련돼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검찰이 김민섭 씨 신병을 확보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뭐 곧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증거가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나 보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언제 소환할지는 모르지만 백현동 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의 죄명이 뭐냐면 알선 수재거든요. 그런데 그 알선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성남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종상향 4단계를 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인섭 씨 옛날 그 자기를 갖다가 고용했던 그 사람하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아주 치열하게 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증인진술서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015년, 2016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빗물 저류지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지만 김인섭 씨가 그 증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증인을 통해 가지고 백현동 관련해서 대관 업무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그 감옥에 있는 김인섭 씨를 3번이나 옥중면에 했고 그다음에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 정 대표가 김인섭 씨한테 2억 3천만 원 보내 가지고 로비 자금으로 쓰라고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2014년 말에 백현동 사업을 접겠다고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니 김인섭 씨가 이 땅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된다. 설득까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 있던 기록으로 지금 다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검찰의 그 임무일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백현동 아파트 그 종상향 4단계가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김인섭 씨의 이런 그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돈봉투 8천만 원어치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래구 협회장을 검찰로 소환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 그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떠한 경위로 누구에게서 이제 자금을 형성을 했는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어디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에 관련된 수사들도 추가적인 수사 상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소환이 예상돼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때 이제 상당한 파장이 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돈 받은 의원님들은요. 출마를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해도 이게 거의 다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당선 무효가 되면 다시 다 보궐선거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안 받았다라고 꼬리를 내밀 게 뻔한데
왜냐하면 현금은 꼬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봉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까지 보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이른바 물적 증거는 없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녹취록도 물적 증거거든요. 그다음에 녹취록에다가 이제 이정근 그 부총장이 얼마나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정근 부총장이 5명만 이야기하면 그 5명이 문제가 될 거고 나머지 5명은 혹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정당법에 그 무슨 죄가 있냐면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죄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그 판례 몇 개 있길래 찾아봤더니 다 실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로 다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오면은 이거는 그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근의 입에 민주당의 미래가 민주당 개개 국회의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내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이제 일반적인 국가선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당내 선거도 이렇게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법에 이거는 정당법에다가 새로 규정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가지고 돈 주고 그러면은 3년 이하 징역이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이항을 갖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3년인데 뒤에서 지시한 사람 형이 더 높아요. 5년.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그 공직선거법 같은 거 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뭐 정당법이라고 한다면 정당법에 위반이 돼서 뭐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면 이것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 이건 또 공직선거법으로 가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19조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그 위반일 때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국회법에 이제 뭐 이것저것 그 국회의사당에 싸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그 실형이 나와야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 집행유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몇몇 케이스 제가 찾아봤더니 심지어 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벌금형은 제가 못 본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노심초사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사가 미치지 않겠냐, 결국 종착점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 중이거든요.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점도 남아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관련된 조사라든지 수사를 받을 그 필요가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송영길 대표는 일단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 실제로 뭐 보좌관들이라든지 측근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조사나 수사 등을 받을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당이든 검찰이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련된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500일을 홀로 생활한 스페인 여성 산악인이 바깥 세상에 나왔습니다. 500일의 동굴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굴 속에 있던 한 여성이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50대 스페인 산악인 베아트리스 플라미니가 500일 만에 지상으로 나와 동료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인간이 극도의 고립 속에 놓이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기 위해 플라미니는 지난 2021년 11월 지하 70m 동굴 속으로 내려가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라이트 등 약간의 빛과 책, 종이와 연필, 뜨개질감만 챙겨갔습니다. 음식은 주기적으로 배달됐지만 대화나 접촉은 없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버튼도 있었지만 플라미니는 누르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플라미니는 나오기 싫었다며
어려운 순간과 멋진 순간이 교차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A disfrutar, o sea, estoy donde quiero estar, experimentando lo que quiero experimentar y a eso me he dedicado. 65일째부터 시간 감각을 잃었다며 최대 위기로는 이때를 꼽았습니다. Pues porque hubo invasión de moscas, entra mosca, te empiezan a poner las larvas. 웨 씨는 인간이 홀로 동굴에서 보낸 최장 시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플라미니의 도전은 향후 다큐멘터리로 제작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송크란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물총을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태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 송크란 축제로 들썩였는데요. 외신으로 들어온 유쾌한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물의 축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송크란 축제가 태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태국식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4월 13일부터 사흘간 태국 전역에서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거리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바탕 신나는 물싸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이 축제 기간에 맞춰 물싸움을 하러 태국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네, 관광객들도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무척 유쾌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어떻게 물싸움 축제로 이어졌는 건가요? 네, 원래 태국에서 이날은 새해를 맞아서 사원을 찾아가고 집과 마을을 청소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의미로 성수를 뿌려줬는데 이게 송크란 페스티벌로 발전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거리에서 물총이나 물을 담을 수 있는 온갖 도구로 떠들썩한 물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예외 없이 물을 뿌려대는데 이 기간에 물을 뿌리는 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누구도 화내지 않고 물을 흠뻑 맞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을 떠들썩한 축제로 이어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 무려 27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다가 오후부터 차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23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